고조선을 다룬 책 이야기를 하면 대개는 이름부터 떠올립니다. 사마천, 방고, 일연, 이승유 이런 이름들입니다. 다들 누군가 읽을 것을 알고 자기 이름을 걸고 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뒤편에 이름조차 남기지 않는 손이 하나 있습니다. 1990년 평양의 한 무덤에서 나무조각 3장이 나왔습니다. 이 손은 후대에 누군가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사람이 몇 명 사는지 세어서 위에 보고하려던 손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이름 없는 손이 남긴 숫자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 여정은 4개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이 나무 조각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두 번째 자리에서는 같은 숫자를 두고 갈라진 2개의 지도를 봅니다. 세 번째 자리에서는 이 나무 조각이 정말 그 시대의 것인지를 둘러싼 다툼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서는 진흙과 돌에 남은 또 다른 흔적을 봅니다. 첫 번째 자리, 나무 조각에 새겨진 숫자. 평양 낙랑구역에는 한나라 시대의 무덤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정백동 364호분이라는 무덤에서 나무판 3장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06년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일하는 학자 송영종이 학술지 역사과학의 이 자료를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듬해 한국 쪽 고대사 연구자 윤용구가 이 논문을 분석해 학회에서 발표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목을 풀면 낙랑군 초원 4년 현별 호구 다소집부입니다. 초원 4년은 한나라 원제 시기의 연호로 기원전 45년을 가리킵니다. 낙랑군에 속한 25개 현마다 호수와 인구수를 적어 넣은 통계표라는 뜻입니다. 여기엔 신화도, 법조문도, 인물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입니다. 그 현에 몇 호, 몇 명이 사는지, 우리가 지금 만난 조선 중에서 가장 말이 없는 조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건 한나라 관리가 쓴 글인데 우리는 왜 고조선의 기록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이 무렵 낙랑군에 살던 사람들 대부분은 원래 고조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위만조선, 위만이라는 인물이 고조선 말기에 세운 정권이죠. 기원전 195년에 시작한 그리고 기원전 108년에 멸망한 위만조선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손이 한나라로 바뀌었을 뿐 그 아래 있던 마을과 가족 단위, 사람이 모여 사는 방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실제로 이 목간에는 원래 살던 조선인의 호구와 새로 들어온 한족의 호구를 따로 나눠 적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표는 한나라의 눈으로 세워졌지만 그 안에 찍힌 것은 고조선 사회가 이미 갖고 있던 얼개입니다. 지배자가 바뀐다고 해서 지배당하던 사람들의 살림까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한사군 시절에 쓰인 글들이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작 고조선 사람들 자신은 스스로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들을 세고 다스리던 사람들의 문서 속에 그 사회의 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조용히 세어진 숫자일 뿐인데 이 숫자를 둘러싸고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 같은 숫자, 갈라진 2개의 지도. 이 나무 조각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손영종과 그 논문을 분석한 윤용구는 같은 숫자를 보고 서로 다른 지도를 그립니다. 윤용구는 이 자료가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유력한 물증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평양 일대에서는 오래전부터 한나라식 유물, 도장, 무덤, 기와 칠기 등이 이어서 나왔고 이 나무 조각이 거기에 하나를 더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료를 처음 소개한 송영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쪽 현들의 인구가 이상하게 적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평양과 황해도 일대라면 곡창지대에 해당할 남쪽 현들인데 인구가 겨우 6,000명 안팎이라는 겁니다. 손영종은 이 숫자가 오히려 요동반도 천산산맥 부근을 가리킨다고 봤습니다. 같은 표를 놓고 한쪽은 평양이 맞다 하고 다른 쪽은 평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숫자는 하나인데 지도는 두 개입니다. 잠시 이 지도를 둘 다 손에 쥔 채로 다음 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리, 이것은 정말 이 시대의 것인가? 위치를 둘러싼 다른 층의 물음이 있습니다. 이 나무 조각이 정말 진짜라는 것입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쪽은 몇 가지를 짚습니다. 제목에 쓰인 별이라는 표현이 당시 한나라의 한문어법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 남아있는 세 장의 크기가 서로 다르고 가장자리도 반듯하지 않아 국가의 통계문서치고는 만듦새가 거칠다는 지적. 글씨체가 한나라 때 널리 쓰였던 예서체와는 사뭇 다르다는 지적. 그리고 호구부라는 문서 자체가 원래 행정 기밀에 가까운데 그런 문서가 왜 개인의 무덤에 부장품으로 들어갔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이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이 목가는 현재까지 확인된 진 한 대의 호구부 가운데 작성 시기가 분명히 밝혀져 있고 기재 내용도 가장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으며 호구수와 그 정강까지 함께 적은 사례로 유일하다는 점을 듭니다. 형태가 거칠다는 것도 애초에 무덤에 부장품으로 커피 넣은 문서라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에는 한 가지 사정이 더 있습니다. 손영종은 2006년 논문에서 나무조각 전체 사진이나 판동문 전문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북한 쪽은 정식 발굴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고 나무조각의 실물은 지금까지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무엇이 적혀 있는가만큼이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조차 불확실하다는 문제와 함께합니다. 이 다툼은 지금도 결론이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실물 검증은 아직 없습니다. 조용히 다음 자리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자리, 진흙과 돌에 남은 흔적들. 나무 조각 말고도 땅에서 나온 흔적이 더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 남쪽의 토성리라는 유적에서는 봉리, 문서를 죽간이나 나무 상자에 봉함할 때 매듭 위에 진흙을 덧붙이고 도장을 찍어 굳힌 것이 여럿 나왔습니다. 이 봉리들이 세상에 알려진 건 1909년 무렵입니다. 조선총독부의 위촉을 받은 도쿄 제국대학 교수 세키노 다다시가 토성리 일대를 조사하며 다수를 수습했습니다. 세키노 다다시는 한반도 전역의 옛 유적을 조사하고 다니던 인물입니다. 이후 1930년대에 도쿄 제국대학이 같은 자리를 다시 정식으로 발굴했고 여기서도 추가로 봉리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낭남봉리는 모두 합쳐 200여 점입니다. 여기 새겨진 글자들을 보면 낭낭태수장, 낭낭대윤장, 낭낭수승처럼 낭낭군 전체를 관장하는 관직의 이름이 있고 그 아래로 25개 현 가운데 22개 현의 현령, 현장과 그 밑에 승자위, 우위까지 말단 관직의 도장 자국이 폭넓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한사군이라도 대방군의 사정은 다릅니다. 대방군은 2004년 무렵 후한말 요동을 장악하고 있던 군벌 공송강이 낙랑군의 남쪽 절반 두뉴현 이남을 떼어내어 새로 만든 군입니다. 공송강은 아버지 공손탁의 뒤를 이어 요동을 다스리던 인물입니다. 낙랑군보다 늦게, 그것도 중앙조정이 아니라 지방군벌의 판단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방군에서는 낙랑처럼 다양한 관직의 복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태복리라는 곳의 한 무덤에서 나온 벽돌에 사군 대방태수 장무이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돌이 나온 자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방군의 치소로 여겨지던 집탐리 토성에서 곧장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북쪽으로 4km 떨어진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순서를 놓고 보면 집탐리 토성이 대방군의 치소라고 먼저 밝혀진 뒤 이 무덤이 그 증거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무덤에 벽돌이 나왔기 때문에 4km 밖에 집탐리 토성을 대방군의 치소로 비정하게 된 쪽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 무덤 자체의 구조가 고구려식 벽돌 무덤과 닮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무이가 실제 대방태수였는지, 대방군이 사라진 뒤에 그 지위를 자칭한 것인지, 아니면 이 무덤 자체가 대방군 멸망 이후에 만들어진 고구려 무덤인지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있습니다. 같은 한사군인데 하나는 200여 점의 진흙 도장으로 남았고 다른 하나는 위치도 신원도 확실하지 않은 벽돌 한 장으로 남은 셈입니다. 이 복리들 역시 앞서 목강과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보는 쪽은 200여 점의 복리가, 그것도 25개형 가운데 22현을 고르게 커버하는 복리가 1930년대의 정식 발굴에서도 다시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존재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108년 한무제 정복부터 313년 고구려에 의한 멸망까지로 봅니다. 반대로 의문을 제기하는 쪽은 다른 것을 짚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복리는 원래 오래 남기 어려운 물건이라 한나라의 수도였던 낙양이나 장안에서도 몇 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평양에서만 유독 수백 점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최초 조사자였던 세키노 다다시가 평양을 조사하기 전에 이미 베이징에서 한나라 때 복리를 대량으로 사들인 기록이 있다는 점, 일부 복리의 서체와 인장 구조가 확인된 한나라 진품과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을 들어 이쪽은 한사군이 실제로 요동이나 요서 지역에 있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현대의 이 복리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도 6.25 전쟁 등으로 인해서 소실되어서 현재는 사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두 시선 사이에 걸친 사례도 있습니다. 광복 이후 북한이 독자적으로 발굴한 청동인장, 이른바 부조예군의 인장을 두고 한쪽은 일제 강점기에 나온 복리와 서체가 통한다며 서로의 진위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다른 쪽은 두 인장의 구조와 서체가 실은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이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복리로 한사군의 위치와 존재 시기를 확정 지으려는 시도는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다툼입니다. 여기서도 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낙랑군 산하 점재현의 이름을 딴 점재현 신사비라는 비석도 있습니다. 1914년 조선 총독부 고적조사단이 발견한 비석입니다. 비석의 윗부분은 이미 깨져 있고 남은 몸체 예서체로 7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7줄 사이에도 빈칸이 많습니다. 보시는 것은 점재현 신사비 원문입니다. 네모 표시 하나하나가 깨져서 읽을 수 없는 글자입니다. 남은 글자들을 이어 읽으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해 4월 무오일 점재현의 장이 신사를 세우고 돌에 새겨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산신의 덕이 높은 산에 짝하여 하늘의 뜻을 받더니 점재를 도와 바람과 비가 순조롭고
땅이 윤택하기를, 사람이 오래 살고 오곡이 풍성하여 도적이 일어나지 않기를, 나들이를 해도 길하고 이로워 모두가 신의 빛을 받기를. 정작 언제 세워졌는지 알려줄 연호 부분은 통째로 깨져 있어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이 후한 어느 시대의 것인지도 다른 자료와 견주어 추정할 뿐입니다. 빈칸으로 시작해서 빈칸으로 남겨진 채로 서 있는 비석입니다. 이 비석 역시 판독과 진품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고 앞서 본 위치 논쟁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다툼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서술이 식민사관의 근거로 쓰였다는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학계의 반론까지 함께 얽혀 있어 오래된 주제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자리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무 조각 하나가, 진흙 자국 하나가, 그리고 이 깨진 빈칸 하나에 왜 이렇게 많은 것이 걸려 있는지 집어두고 갑니다. 정리해봅니다. 이름이 남긴 손들은 저마다 의도를 가지고 조선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는 이 손은 의도 없이 그냥 숫자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의도가 없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맥락도 없고 확인할 원본도 부족해서 오히려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자료가 됐습니다. 가장 말이 없는 기록이 가장 오래도록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조용히 멈춥니다. 다음 밤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을 내는 기록들 사이에서 후대 사람들은 조선을 또 어떻게 다시 썼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